자, 13강입니다. 이번 강에서는 새로운 협약에 대해서 배워보려고 하는데요. 혹시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선생님이 여러 번 강조했던 중요한 조건 생각나시나요? 화면에도 지금 나와 있죠? 인코텀즈 2020에 대해서 배워보았는데요. 우리가 무역을 공부하는 학생들이라면 선생님이 꼭 몇 가지를 알아야 한다고 강조하는 것이 인코텀즈와 오늘 배울 비엔나 협약입니다. 인코텀즈는 우리가 앞에서도 배웠듯이 ICC라는 국제상업회의소가 주관하여 작성한 국제규칙이에요. 그래서 무역 거래에서 가장 바탕이 되는 무역 조건에 대해 원칙적인 해석을 내린 무역 조건의 해석에 관한 규칙의 약칭입니다. 이렇게 인코텀즈는 국제상업회의소가 2010년 이후 2020년을 새로운 규정을 적용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2020, 즉 인코텀즈 2020에 더불어 무역거래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CISG라는 비엔나 협약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CISG는 무엇이며 어떤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CISG는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 협약입니다. 즉, 국제무역법위원회에서 국제물품매매에 대한 공통적인 법규를 제정하기 위해서 협약안을 입안한 다음 1980년에 비엔나 외교회의에서 채택되었는데요. 그래서 CISG는 비엔나 협약이라고 하고 CISG라고도 불립니다. 간단히 말해서 국제 물품 매매를 규율하는 국제적인 통일법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중국의 경우에는 1988년에 가입을 했고요. 우리나라는 2004년 2월 17일에 이 협약에 가입을 하여 2005년 3월 1일에 사인이 발효되어 정식 체약국이 되었습니다. 간단하게 한 번 더 인코텀즈와 비엔나 협약을 비교하자면 제정 주체가 다르죠. CISG, 즉 비엔나 협약은 국제무역법위원회에서 제정했고요. 인코텀즈는 ICC에서 제정했습니다. 제정 연도는 CISG는 1980년, 인코텀즈는 1936년에 제정되었고요. 효력이 발생했던 것은 1988년 1월 1일입니다. 반면 인코텀즈는 1936년 이후 7차례 개정을 해서 현재는 인코텀즈 2020이 사용되고 있죠. 규정 내용은 간단하게 CISG는 적용 범위, 계약의 성립, 매도인과 매수인 의무 및 구제 방안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고요. 인코텀즈는 11가지 정형 거래 조건의 정의나 위험 및 비용 이전 등 매수인과 매도인의 의무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CISG는 적용 근거가 체약국 당사자가 CISG를 배제하지 않는다는 문헌이 있는 한 적용을 하고 있고요. 인코텀즈 같은 경우 당사자가 계약서상의 인코텀즈를 적용한다는 문헌을 삽입할 때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CISG와 인코텀즈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CISG와 인코텀즈는 가장 큰 차이점은 당사자의 계약 위반 시 권리 구제에 관한 규정이 인코텀즈는 없어요. 근데 CISG에서는 매도인의 구제 권리와 매수인의 구제 권리 방안이 있다는 게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또한 인코텀즈는 계약서상 해당 조건을 적용한다는 문헌을 삽입할 때 적용되지만 CISG는 해당 조건을 배제한다는 사항이 없는 한 적용이 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양자의 우선 적용에 있어서는 CISG보다 인코텀즈 우선 적용이 된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자, 그렇다면 비엔나 협약인 CISG에 대해서 특징을 알아보려고 해요. 쌤이 앞서 간단하게 말을 했지만 특징으로는 이 CISG는 포괄적인 법체계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계약 유지 원칙을 하고 있고 국제매매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당사자들의 자치원칙이 적용되고 있고요. 당사자 불문하고 고의나 과실 여부 무관하여 이 협약을 적용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소유권과 위험 부담을 분리해 놓고 있고요. 소유권 이전 규정은 부재입니다. 없습니다. 이러한 협약을 적용할 수 있는 요건은 세 가지가 있는데요. 계약 당사자가 상이한 국가의 영업소를 보유하며 영업소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는 당사자의 상고소를 보유해야 합니다. 또한 당사자가 서로 다른 국가의 영업소가 있다는 사실이 계약 당시 거래 내용에 나타날 것이 적용 요건입니다. 이러한 비엔나 협약은 계약 당사자가 상이한 국가의 영업소를 가지고 있거나 영업소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는 당사자의 상고소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당사자가 서로 다른 국가의 영업소를 갖고 있다는 사실이 계약 체결 전이나 계약 체결 시 당사자 간의 거래나 당사자가 밝힌 정보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이러한 적용 조건이 있었고요. 그럼 이러한 비엔나 협약은 직접 적용과 간접 적용으로 나뉘는데요. 직접 적용은 무슨 말이냐? 계약 당사자들의 영업소가 있는 두 국가가 모두 체약국이고 당사자 간 협약의 배제에 관한 합의가 없는 경우 비엔나 협약이 적용됩니다. 반면 계약의 당사자가 상이한 국가의 영업소를 가지고 있되 그 당의 국가 중 어느 하나 이상이 비체약국인 때에는 그 국가의 국제사법상 중거법이 체약국인 상대방 국가의 법률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당사자 간 협약의 배제에 관한 합의가 없을 때 비엔나 협약이 적용됩니다. 바로 이런 경우는 간접적으로 적용되는 경우겠죠? 그래서 비엔나 협약 제1조 적용의 기본 원칙을 살펴보면 어떤 식으로 명시가 되어 있냐면요. 19년도에 이거와 관련된 문제가 출제되었었는데요. 이 협약은 다음의 경우 영업소가 서로 다른 국가에 있는 당사자 간의 물품 매매 계약에 적용된다. A. 해당 국가가 모두 체약국인 경우 또는 B. 국제사법 규칙에 의하여 체약국법이 적용되는 경우 이러한 원칙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당사자가 서로 다른 국가에 영업소를 두고 있다는 사실은 계약이나 계약 체결 전 또는 계약 체결 시 당사자 간의 거래나 당사자가 밝힌 정보에 드러나지 않은 경우에는 고려되지 않는다 라고 기본 원칙이 나와 있습니다. 이걸 토대로 선생님이 PPT를 만들었는데요. 잘 이해해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이러한 비엔나 협약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냐? 당사자의 국적, 당사자, 계약의 성격이 민사적인지 성사적인지 여부는 비엔나 협약을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데 고려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특징이자 성격입니다. 자, 그럼 어떤 경우에는 비엔나 협약 적용을 제외하냐? 이게 일반적으로 적용 배제가 되는 경우가 구체적으로 나뉘는데요. 총 6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는 개인용이나 가정용 또는 가정용으로 구입된 물품의 매매였을 때, 그리고 경매에 의한 매매였을 때, 그 다음 강제 집행되거나 그 밖의 법령에 의한 매매였을 때, 그리고 주식, 지분, 투자증권, 유통증권 또는 통화의 매매였을 때, 다섯 번째로 선박, 소선, 부선 또는 항공기의 매매였을 때, 마지막으로 전기의 매매였을 때 일반적 적용 배제 대상입니다. 그 다음은 서비스가 주된 부분을 구성하는 경우인데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물품을 제조하거나 생산하여 공급하는 계약을 매매 계약으로 봐요. 근데 선생님이 말하는 다음의 경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첫 번째, 물품을 주문한 당사자가 그 제조 또는 생산에 필요한 재료의 중요한 부분을 공급하는 경우. 두 번째로는 물품을 공급하는 당사자의 의무 중 주된 부분이 노무 또는 그 외 서비스의 공급으로 구성된 경우. 예를 들어 가공무역이나 플랜트 수출입 등의 경우가 여기에 포함되겠죠?
이 부분을 비엔나 협약 제3조 서비스 계약 등의 제외라고 해서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한글로 된 것을 선생님이 영어로 된 것을 선생님이 풀어서 설명을 해보자면, 비엔나 협약에 따르면 물품을 제조 또는 생산하여 공급하는 계약은 이를 매매로 본다. 다만 물품을 주문한 당사자가 그 제조 또는 생산에 필요한 재료의 중요한 부분을 공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두 번째, 이 협약은 물품을 공급하는 당사자의 의무 중 주된 부분이 노무 또는 그 외 서비스의 공급으로 구성된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적용 대상 외의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비엔나 협약은 매매 계약의 성립 및 그 계약에서 발생하는 매도인과 매수인의 권리와 의무만을 규율하며 다음의 경우는 적용되지 않아요. 그 다음의 경우는 총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계약이나 그 조항 또는 관행의 유효성. 두 번째, 매매된 물품의 소유권에 관해 계약에 미치는 효력. 이 두 가지 경우는 적용 대상 외의 경우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매매계약 물품에 의한 사망은 무슨 뜻일까요? 비엔나 협약은 물품으로 인해 발생한 사람의 사망 또는 상해에 대한 매도인의 책임, 즉 제조물의 책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비엔나 협약은 매도인의 의무와 매수인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는데요. 매도인의 의무에는 물품 인도, 서류 인도, 계약 적합, 권리 적합의 의무가 있고요. 매수인은 대금 지급, 대금의 결정, 물품 인도 수령, 물품 검사 및 통지 의무가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매도인의 의무 중 물품 인도 의무란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계약 목적물을 점유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제 물품 매매에서는 물품의 인도가 소유권 이전보다 중요하죠. 그러므로 물품의 인도와 대급 지급 의무가 동시 이행 관계에 놓여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서류 인도의 의무는 무엇이냐? 국제 매매의 경우 현물에 의한 현실 인도 방법보다는 서류를 물품으로 추정하는 서류 인도 방법으로 이행되고 있어요. 물품을 상징하는 서류를 인도하는 것은 물품을 인도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으므로 서류의 중요성은 매우 큽니다. 이에 대해 비엔나 협약 제34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매도인이 물품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는 경우 매도인은 계약에서 정한 시기나 장소, 방식에 따라 이를 교부해야 한다. 두 번째, 매도인이 교부해야 할 시기 전에 서류를 교부한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불합리한 불편 또는 비용을 초래하지 않는 한 계약에서 정한 시기까지 서류상의 결함을 보완할 수 있다. 다만 매수인은 이 협약에서 정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보유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매도인의 의무 중 계약 적합 의무란 매도인은 계약에서 정한 수량 그리고 품질, 종류에 적합하고 계약에서 정한 방법으로 용기에 담기거나 포장된 물품을 인도해야 한다의 의미입니다. 이러한 계약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동종 물품의 통상 사용 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로 계약 체결 시 매도인에게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으로 알려진 특별한 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견본이나 모형으로 제시한 물품의 품질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물품에 대해 통상의 방법으로 용기에 담기거나 포장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자, 그럼 매도인의 의무 중 마지막 권리 적합 의무는 무엇이냐면 제3자의 청구권에서 자유로운 물품의 인도나 제3자의 지식재산권에서 자유로운 물품의 인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해석을 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제3자의 청구권에서 자유로운 물품의 인도란 매수인이 제3자의 권리나 권리 주장의 대상이 된 물품을 수령하는 데 동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매도인은 제3자의 권리나 권리 주장의 대상이 아닌 물품을 인도해야 합니다. 그 다음 제3자의 지식재산권에서 자유로운 물품의 인도란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에 자신이 알았거나 모를 수 없었던 공업 소유권 또는 그 외 지식재산권에 기초한 제3자의 권리나 권리 주장의 대상이 아닌 물품을 인도해야 하는데요.
이때 제3자의 권리나 권리 주장은 다음의 경우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 당사자 쌍방이 계약 체결 시에 물품이 어느 국가에서 전매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될 것을 예상할 경우 물품이 전매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될 국가의 법 또는 그 밖의 경우에는 매수인이 영업소를 두고 있는 국가의 법에 의한 공업 소유권 또는 그 외 지식재산권을 기초에 두고 있는 경우를 뜻합니다. 자, 그렇다면 매수인의 의무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매수인의 의무는 첫 번째, 대금 지급의 의무. 말 그대로 물품을 인도받았기 때문에 돈을 내야겠죠? 매수인은 물품을 인수하고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데요. 매수인의 대금 지급 의무에는 그 지급을 위해 계약 또는 법령에서 정한 조치를 취하고 절차를 따르는 것이 포함됩니다. 여기서 정한 조치란 신용자를 개설하거나 수입 승인을 하거나 외화 송금 허가를 하는 등의 행위를 뜻합니다. 두 번째, 대금의 결정 의무란 대금이 불확정된 경우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었으나 그 대금을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으로 정하지 않거나 이를 정하기 위한 조항을 두지 않은 경우 당사자는 반대 표시가 없는 한 계약 체결 시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매도되는 동종의 물품에 대해 일반적으로 청구되는 대금을 묵시적으로 참조할 것으로 본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는 순중량에 의한 결정이고요. 세 번째로는 대금 지급 장소에 의해서 나눠지기도 하고요. 네 번째는 대금 지급 시기에 의해 나눠지기도 하는데요. 대금 지급 시기를 약정한 경우에는 당연히 해당 일자나 그 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하겠죠. 하지만 시기를 약정하지 않은 경우는 매수인은 매도인이 계약과 이 협약에 따라 물품 또는 그 처분을 지배하는 서류를 매수인의 처분하에 두는 때에 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는 지급 청구의 앞선 지급의 경우도 있고요. 위험 이전 후 물품 손해가 발생한 경우 매수인의 대금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은 매수인에게 위험이 이전된 후 물품이 멸실 또는 훼손되더라도 매수인은 대금 지급 의무를 면하지 못합니다. 다만 그 멸실 또는 훼손이 매도인의 자기나 부자기로 인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자, 세 번째 매수인의 물품 인도 수령의 의무란 이 인도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매수인에게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하는 것을 뜻합니다. 물품을 수령하는 것을 뜻하겠죠. 마지막으로 매수인의 물품 검사 및 통지 의무.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물품 부적합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이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수령한 물품이 계약에 적합한지 그런 적합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매도인에게 통지해야 한다는 의무입니다. 자, 그러면 매도인의 의무는 네 가지 무엇이라고요? 첫 번째 물품 인도 의무, 두 번째 서류 인도의 의무, 세 번째 계약 적합의 의무, 네 번째 권리 적합의 의무가 있습니다. 매수인의 의무에는 대금 지급의 의무, 대금의 결정의 의무, 물품 인도 수령을 할 것을 의무, 물품 검사 및 통지의 의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배웠던 비엔나 협약을 선생님이 다운받아서 가져와 봤는데요. 굉장히 길어요. 총 14쪽으로 이루어져 있고 원래 이 협약은 비엔나의 회의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영어였겠죠. 근데 이거는 한글 버전으로 나와 있습니다. 앞부분만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 협약의 당사국은 국제관계의 역사에 있어서 조약의 근본적 역할을 고려하고 지국과의 헌법상 및 사회적 제도에 관계없이 국제법의 법원으로서 또한 제국가 간의 평화적 협력을 발전시킨 수단으로서 조약의 점증하는 중요성을 인정하며 자유로운 동의와 신의성실의 원칙 및 이러한 규칙이 보편적으로 인정되고 있음에 유의하며 다른 국제 분쟁과 같이 조약에 관한 분쟁은 평화적 수단에 의하여 정의와 국제법의 원칙에 의거하여 해결되어야 함을 확인하며
자, 이제 여기서부터 쭉 한번 눈으로 살펴볼까요?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비엔나 협약은 조약법에 관한 거죠.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입니다. 자, 여기까지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을 살펴보았습니다.